1920년 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차 대전이 종결되었을 때 독일의 젊은이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했다. 패전으로 깊은 시리에 빠진 기성세대는 더 이상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길을 새롭게 모색하거나 최소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새로운 이정표를 찾고자 했다. 예전에 통용되던 이정표는 더 이상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나는 친구들과 하이킹을 하고 있었다.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친구들로 대부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렸다. 내 기억이 맞는다면 우리는 슈타른베르크 호수 서쪽 연안을 따라 구릉지를 걸었다. 환한 햇살을 받아 빛나는 울창한 너도밤나무 숲 사이로 빼꼼히 시야가 열리면 왼쪽 아래로 드넓은 슈타른베르크 호수가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다. 나는 이 길에서 처음으로 원자의 세계에 대해 대화를 하게 되었고, 이 대화는 나중에 나의 과학 활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쾌활한 젊은이들이 약동하는 자연 속에서 이런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시대적 상황 덕분이었다. 평화로운 시절 그들을 보호해주던 가정과 학교는 이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아 그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었으며, 대신 젊은이들에게 독립적인 사고가 싹 터서 사회 규범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점점 더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보다 몇 걸음 앞선 곳에는 금발의 건정한 친구가 걷고 있었다. 그의 부모님이 요청해서 내가 잠시 학교 공부를 도와주기도 했던 친구였는데, 작년에 그의 아버지가 바이에른 평의회 공화국을 둘러싼 시가전에서 기관총으로 무장한 채 비텔스바허 분수대 뒤에 포진하고 있을 때 그는 15살의 나이로 탄약 상자를 운반했다. 나를 비롯한 다른 친구들 역시 2년 전까지만 해도 오버바이에른에 위치한 농장의 일꾼으로 일했던 터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친 바람이 그다지 낯설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데도 두려움이 없었다. 원자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된 것은 내가 여름에 있을 대학 입학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데다 평소 나와 자연과학에 관한 대화를 즐겨 나누던 친구 쿠르트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엔지니어를 꿈꾸던 쿠르트는 평소 나의 관심사에 기꺼이 함께 해주었다. 쿠르트는 개신교도 장교 집안 출신으로 운동도 잘하고 매우 믿음직한 친구였다. 작년에 뮌헨이 정부군에 포위되어 집에 식량이 거의 동났을 때 나와 쿠르트는 내 형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가르잉으로 가서 빵, 버터, 베이컨 등 생필품을 배낭 가득 짊어지고 돌아왔다. 이런 일들을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일에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연과학에 관한 대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쿠르트에게 물리학 교과서에서 말이 안 되는 그림을 보았다고 말했다. 탄소와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등 두 물질이 만나 새로운 물질을 이루는 화학결합을 알기 쉽도록 묘사해 놓은 그림이었는데,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한 원소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인 원자들과 다른 원소의 원자들이 작은 원자단, 즉 분자를 이룬다고 보면 이 과정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가령 이산화탄소 분자는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2개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과서 그림은 탄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2개를 만나서
탄산 분자를 이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원자에 갈고리 단추를 달아놓아 원자들이 갈고리 단추를 통해 분자로 합쳐지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 나는 이 그림이 무척 황당하게 생각되었다. 갈고리 단추라니, 이 무슨 자의적인 구조물인가? 원자들은 자연 법칙의 결과이고 자연 법칙을 통해 서로 분자를 이루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것을 결코 갈고리 단추처럼 자의적인 형태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쿠르트는 내 말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 역시 그런 그림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왜 갈고리 단추 그림을 그려놓았을까? 어떤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이런 그림을 그리게 했을까?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우선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거야. 오늘날의 자연과학은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하잖아. 신빙성 있는 경험이라면 그 경험을 받아들여야겠지. 내가 알기로 화학자들은 처음에 화학결합에서 기본 원소들이 늘 특정한 중량비를 이룬다는 것을 확인했어. 원소들이 특정한 중량비를 이룬다는 것은 신기한 일이지. 원소의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인 원자라는 것이 있다고 해도 탄소 원자 하나가 늘 산소 원자 두 개를 끌어당겨서 결합한다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힘들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아.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면 어째서 가끔은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 3개와 결합하지 않는 걸까? 공간의 구조가 탄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3개와 결합하는 게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도 몰라.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은 교과서에 나온 갈고리 단추와 별 다를 게 없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방금 네가 말한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려 했을 거야. 그는 원자의 정확한 형태를 결코 알지 못하니까 원자에 갈고리 단추를 달아놓은 것은 탄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셋이 아니라 둘과 결합하게끔 하는 형식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거야. 좋아. 그래도 아무튼 갈고리 단추는 말도 안 된다는 건 확실해. 하지만 네 말은 원자가 자연 법칙을 토대로 적절한 화학 결합을 유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다만 우리 둘은 아직 그 형태를 알지 못하고 교과서에 그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그 형태로 인해 탄소 원자 하나가 산소 원자 셋이 아닌 단 2개하고만 결합한다는 거야. 교과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화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화학적 원자가 라는 개념을 고안했어. 하지만 원자가라는 개념이 얼마나 쓸모있는 개념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어.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건 아니겠지. 탄소 원자에 부여된 원자가가 4라는 것은 탄소 원자가 정사면체 모양인 것과 관계 있다고 들었어. 따라서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뭔가 조금 더 확실한 경험적 지식을 배경으로 생겨난 개념일 거야. 이때 로베르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로베르트는 지금까지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옆에서 걷기만 했는데 우리의 대화를 주의 깊게 경청했던 것 같았다. 순 많은 짙은 색 머리칼에 갸름하지만 강단 있는 얼굴의 로베르트는 언뜻 보면 사교성이 별로 없어 보였다.
도보 여행 중에 곧잘 벌어지곤 하는 가벼운 잡담에 끼어드는 일도 드물었다. 하지만 저녁에 텐트 안에서 책을 낭송하거나 식사 전에 시를 읊어야 할 때면 우리는 로베르트에게 도움을 구했다. 독일 문학뿐 아니라 철학에 대해 로베르트만큼 많이 아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로베르트가 시를 낭송할 때면 감정을 섞거나 언어적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 우리 중 가장 무덤덤한 친구들도 그의 시에 감명을 받았다. 로베르트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하면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이 느껴졌고 그의 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게가 나가는 것 같았다. 또한 우리는 로베르트가 학교 공부 외에 철학책에 심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 로베르트가 우리의 대화에 불만을 표했다. 너희 자연과학도들은 항상 경험을 끌어다 대지. 그로써 진실을 손에 넣었다고 믿어. 하지만 난 그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경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봐. 사실상 너희가 하는 말은 너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과학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하지만 생각은 사물에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물을 직접적으로 지각하지 못해. 우리는 지각 대상을 우선 표상으로 변화시키고 그로부터 개념들을 만들어내. 감각적 지각에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것은 무질서하게 섞인 다양한 인상들이야. 그런 다음 우리가 지각하는 형태나 특성은 인상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야. 가령 종이 위에 그려진 사각형을 본다고 해봐. 그럴 때 우리 눈의 망막이나 두뇌의 신경세포에도 그런 사각형이 있는 건 아닐 거야. 오히려 우리는 표상을 통해 감각적 인상을 무의식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전체의 인상을 표상, 즉 서로 연관된 의미 있는 상으로 바꾸는 거야. 지각활동이란 이렇듯 개별적인 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 그러므로 경험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표상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것들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며 사물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선 점검해 봐야 할 거야. 그러니까 표상은 지각의 대상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이구나. 하지만 그래도 표상들은 경험으로부터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경험으로부터 직접 나오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감각적 인상의 반복이거나 다양한 감각적 표지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닐까? 잘 모르겠어. 명확하지가 않아. 난 최근 철학자 말브랑슈의 글을 읽었어. 말브랑슈는 이런 주제를 논하고 있지. 말브랑슈는 표상이 만들어지는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해. 하나는 방금 네 말처럼 대상들이 감각적 인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인간의 정신 속에 표상을 만든다는 거야. 하지만 말브랑슈는 이런 견해를 거부해. 감각적 인상들은 사물이나 표상과는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지. 두 번째 가능성은 인간의 정신 속에 처음부터 표상들이 들어있거나 인간의 정신이 최소한 이런 표상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 인간의 정신이 감각적 인상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표상들을 기억해내거나 감각적 인상의 자극을 받아 표상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하겠지. 하지만 말브랑슈가 가장 옹호하는 가능성은 마지막 세 번째 거야. 즉, 인간의 정신이
신의 이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인간의 정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기에 신으로부터 표상을 만드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야. 정신에 상이나 표상들이 주어지고 정신은 이를 이용해 무수한 감각적 인상을 정리하고 개념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지.